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18일 화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과 또 14 남북 정상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대목을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꽤 큰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잠정 합의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새정치연합 쪽에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 정강정책의 초안을 마련을 해왔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과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강정책의 큰 줄기들이 대체로 잠정 합의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정강정책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핵심을 6.15 또 14선언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14 남북 정상선언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 구체적인 문안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몇 가지 했는데요. 네. 불필요한 이념적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배제한다. 이념 논쟁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금 정강정책분과를 맡고 있는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넣어야 한다. 이거는 단순히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 철학의 문제인 만큼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대체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됐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양측이 그동안에 논의를 해온 그 과정상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14 남북 정상선언 이 구체적인 문구는 아마 빠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14 남북 정상선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큰 계기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 정부 정책, 그리고 정강 정책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노선에 기반해서 이 정당이 과연 앞으로 나갈 거냐, 정책들을 내놓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방향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거여서, 그리고 어느 정치 세력을 계승하느냐, 또 어느 지지층을 대변하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필요한 소모적 이념 논쟁으로 치부한 것 자체가 그 사고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발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동교동계 그리고 친노 세력 이쪽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양측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꾸리기로 했다고 했을 때 사실 친노 배제론이 한때 좀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근거 없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헌당규
정강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당의 좌표, 진로, 설정, 이 당이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념적인 노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날 텐데요. 이게 14선언이나 6.15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언 자체를 특정 정치 세력과 뭐 연계 짓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사실은 지지층뿐만 아니고 적어도 이제 최소한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 집단들, 정파 혹은 계파 이쪽의 이해관계 혹은 뭐랄까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모두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결국은 친노 세력과 결별을 하겠다는 게 결국은 드러난 것 아니냐. 그리고 DJ를 중심으로 했었던 동교동계도 사실은 옛날 정치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요. 오히려 그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왜 걸핏하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 뭐 뭐든지 다 햇볕 정책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지금 대체로 보면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념론 등을 벗어나서 민생에 집중하는 취지고 새정치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6.15 공동선언, 14정상선언의 계승 발전이 과연 새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건지 그리고 이게 들어있으면 민생하고는 거리가 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새누리당과 정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이념적으로 또는 좌표상으로 어떤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고 좀 머리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지지층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서울시장 경선 방식을 두고 고민이 적지 않은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김황식 전 총리가 이제 출마를 하면서 애초에 기대했던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사이에 빅매치 이게 현실화됨으로 해서 사실 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좀 고무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이 분위기가 좀 자칫 과열 양상으로 과열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이 경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애초에 지금 새누리당이 구상하고 있었던 거는요. 서울을 4개 내지 5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이 순환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동부 지역에서 하고 한 3, 4일 후에 서부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3, 4일 후에 뭐 남부 쪽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경선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이목, 시민들의 이목도 집중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정말 그 경선의 큰 획을 그었던 게 바로 2002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후보와 이인재 후보, 이인재 대세론이 사실 경선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바로 하고 대표를 하면서 이 역전과 재역전 그리고 이인재 대세론이 결국 꺾이면서 노무현 바람이 아주 태풍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애초에 기획을 했던 건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서 친박계 지원설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지금 김 전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런저런 상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본인 입으로 할 정도로 사실은 좀 친박 마케팅까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사실 이게 지금 계파 갈등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정몽준 의원이 다소 앞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 박심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계파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오후에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순환경선,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는 이 순환경선의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게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투개표를 4월 25일까지 지금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네. 4월 25일 하루에 투개표를 하든지, 아니면 투표는 권역별로 하되 개표는 4월 25일 날 하루에 이렇게 모아서 투표함을 여는 그런 방안 등을 놓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순환 경선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과열 양상을 띠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잠재적인 대권 후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친박 또 비주류로 이렇게 확연히 갈라서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앞으로 좀 상황들이 좀 재밌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누리당 지도부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빅매치가 현실화됐다는 데 대해 고무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선 규칙을 놓고 또 한 번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에서는 사실 지방선거의 어떤 의제를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앞서 나간다면은, 야권에서는 사실 지방선거보다는 지금 통합신당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해서 아직 정강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의제 선점부터 안 됐는데 밀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까이서 보시기에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게 드러나지 않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만나보면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새누리당은 우리 상향식 공천으로 대체할게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오히려 지금 조급함은 야당 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 기초선거 부분에서 단체장이든 기초의원이든 야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특히나 현직 기초단체장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재선 3선에 도전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좀 일단 교통정리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전자들이 주변에서 이미 한 3명, 4명씩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결국은 이 정당의 뿌리이고 이 혈류 같은 건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우리 당이다라는 그런 소속감이나 또는 나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경선을 거치든 아니면 전략공천이 됐든 좀 하나로 모이는, 통합되는 흐름이 있어야 선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미 지금 새누리당은 최소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3분의 2 이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 준비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강정책, 당원당규, 이 기본적인 철학과 노선의 문제가 걸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걸로 보여서,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좀 선거 준비 굉장히 좀 늦어지고 좀 조급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것 하나 가지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종합편성 채널을 잇게 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이 꼽은 언론학법 오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김영호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국회 문방위 소속 고흥길 나경원 의원을 이른바 언론학법 오적으로 규정했습니다. KBS 앵커 출신의 이윤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왜 오적이 됐을까요? 김영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편. 숱한 파행과 논란 속에 또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 채널인 뉴스Y가 모두 재승인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성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일본군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했던 이른바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동네 병원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을 해서 내일 하루 아침부터 문을 닫습니다. 어랏? 뉴스 앵커를 하고 있네요. 자기가 만들어준 종편 MBN에서 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이 통합신당 창당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윤 회장은 농담이었다고 넘어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말 많으면 실수도 잦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신당 창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윤여준 의장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분 뉴스 앵커를 하시는 겁니까? 정치 논평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12월에는 이런 말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장성택 처형에도 통합진보당은 입을 꽉 다물고 침묵으로 지금까지 일관해왔습니다. 그동안 안부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 정동 철도파업 노조 검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말 많으면 실수도 잦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본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의 정책에는 세제 혜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즘 정부에서 내놓는 이 정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등록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정책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거래자들에게는 취등록세를 이제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이제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월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대책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발전 대책으로는 뭐 지방 이전 기업에게 그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대책이 또 얼마 전에 나왔고요. 물론 이런 그 세제 혜택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유난히 좀 요즘 들어 이런 혜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즉 이 세제 혜택이란 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혹은 특정 계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잖아요. 소득 활동을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제 혜택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혹은 특정 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을 남용하게 되면 부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재분배가 되면서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사용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 모두를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그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어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이거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금융소득과 이제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은행이자 소득과 같이 그 같은 금융소득과 같이 이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하고 그냥 같은 것으로 여겨서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누진세라서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임대소득도 금융소득처럼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듣기에 어떻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더 배려해주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소규모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도 45%에서 60%로 이제 확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는 이제 45%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그 금액은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 이거를 60%까지 이제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은퇴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저소득자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이게 생각을 좀 해보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0만 가구예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30만 가구 정도가 되고, 네. 반면에 전월세 등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 자지 없는 사람은 74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럼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가구 1,800만 가구 중에 10% 정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뭐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해도 저소득자라고 구분을 하기는 조금 이렇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저소득자의 개념을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재산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두 채라고 하면 아무리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해도 이미 이것 자체로도 최소 5억이 넘어가는데, 그 월세 수입만 있다라고 해도 이는 자산가로 보는 게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뭐 아무리 경기도 수도권, 인천 쪽을 나간다고 해도 아파트 두 채면 최소 4억에서 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은퇴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젊은 층들처럼 소비가 그렇게 많다거나 활동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 월 한 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혼자 사시는 노인의 경우라고 하면 월 한 15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자산을 처분해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처분을 하시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돈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서도 최소 20년 이상은 살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처분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세제 혜택 등을 계속해서 이제 좀 보조금식으로 지급을 해 줌으로써 주택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대다수의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집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 효과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주택 정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플로우의 개념에서 주택이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카피처럼 어떻게 이제 사는 곳을 마련해 줄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스톡 개념, 이게 재산이고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공무원이든지 정치인들이 두 채 이상 단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집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심해요. 판교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들의 상황을 보면, 그곳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취등록세는 아예 그냥 면제를 해주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대출 같은 경우도 저리로 몇십억씩 해주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조건이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냥 대출을 해서 입주를 합니다. 근데 입주를 해서 몇 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기존보다 부동산 가격이 몇 배가 올려버려서 기업이 자기 기업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이 부동산 차익이 더 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을 좀 더 효율화를 하고 이 자기네 판매하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혁신을 이제 추구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비용이 상승을 해서 오히려 이 사업에 전념하던 사람들은 도태를 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들 좋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심하게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잘 세팅이 되고 이렇게 잘 구조화가 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경우들은 투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정책들이 경제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어떤 그런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가격을 떠받치는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영세한 기업이나 정말 네.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딱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리고 현장의 그분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기업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으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나서서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유, 참.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다시,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되지 않게 만들어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경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